행복.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복을 원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는 의심 없이 바로 네 하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근데 행복이 뭔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행복한 삶이라는 단어가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의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떤 것들이 나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까요? 행복에 대한 모든 것. 최인철 작가님의 굿 라이프에 대한 리뷰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튜버 공백입니다. 이렇게 뭔가 대서사시 같이 굉장히 거창한 인트로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조금 부담감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굿 라이프. 21세기 북스에서 2018년 6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이신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국내에서는 생각의 지도와 프레임이라는 책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으시죠. 이 책은 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추천을 해주셨던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에게 정말 좋은 책들을 추천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 책들을 사서 쟁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먼저 뭘 읽어볼까 하다가 최근 저의 관심사와 맞물린 이 굿라이프라는 책을 먼저 읽어보게 됐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행복에 관련된 책이고요.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 부분에서 각 장의 방향을 굉장히 명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부의 주제는 행복한 삶입니다. 이 1부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오해들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좀 의식적으로 꺼려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말 자체가 약간 상투적인 느낌으로 사용될 때도 많은 것 같고 행복이 곧 쾌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 행복이라는 것이 너무 이상적인 그러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서 약간 좀 비현실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1장에서는 행복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을 푸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행복이 유전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또 행복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본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장이 바로 이 1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은 의미 있는 삶이라는 장입니다. 삶의 의미가 행복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의미의 의미를 분석하는 장이 바로 두 번째 장입니다. 또한 이 의미와 더불어 쾌락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장이 두 번째 장입니다. 세 번째 장의 제목은 품격 있는 삶입니다. 인간이 덕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인간이 품격을 보여주는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 책은 요약하는 게 조금 무의미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의 많은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실험 사례들을 소개하는 데 할애되고 있고 이미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고 쉽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요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요약한다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제가 재미있게 읽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사실 이 행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행복이라는 말 안에 어떤 자기적인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이게 자기계발 산업에서 부풀려 버린 어떤 과장된 고정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행복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최근에 이제 명상 공부를 하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은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저는 내가 행복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곡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 상태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행복의 수치를 완벽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감정 목록이 있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행복하다 혹은 불행하다라는 감정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일된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섞여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불행한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행복을 어떤 단일한 감정 상태로 본 거.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바로 유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각자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원래 우울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행복지수가 요만큼 정도에 머문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즐거운 성향을 타고났으면 작은 일에도 이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저는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즉, 어차피 행복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면 내가 굳이 노력을 기울여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왔던 거죠. 책에서도 이 연구 결과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전이라는 것은 분명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그게 변화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기 쉽도록 제가 본문의 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행복의 유전율이 높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행복이 행복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행복보다 높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의 행복 수준 자체는 현재보다 높아질 수 있다. 변화 가능성은 유전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누구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올림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대적 행복을 놓고 경쟁한다면 유전율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원할 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화 가능성이지 유전율이 아니다. 즉, 유전자가 행복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데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에 대한 고정관념들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타인을 위한 행위가 내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 사례들이 이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실험들의 결과가 모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자세가 너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런 연구 결과만 들으면 이런 반문이 가능하겠죠. 남을 도와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도와준 거 아닐까요? 즉, 연구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혹은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내 자신의 희생도 감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나는 타인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너무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느끼는 행복감은 뭔가 비도덕적인 잘못된 행복감인가요? 혹은 이 이론은 너무 도덕적인 엘리트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말만 뻔지르르한 이론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타적으로 사는 삶을 항상 동경해왔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물음들에 대해서도 작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오해를 풀어주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입장을 이렇게 밝히기도 합니다. 노골적이지 않게 덕스러운 삶을 추천하고자 하는 이 입장은 너찌의 기본 전제인 자유주의적 개입과 유사하다.
자유주의적 개입은 행위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굿라이프의 입장도 이와 같다. 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삶에 유리하다고 제안하는 정도의 입장이다.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네,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뒤 마지막 장에서 작가는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는 것으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행복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실험 사례와 의견, 제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굉장히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다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만한 말들이에요. 다만 워낙 이상적인 말들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읽을 때 자, 그럼 이제 이 책에 나온 대로 따라하면서 행복한 삶을 쫓아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행복을 쫓는 것이 맹목적인 목적이 되어서 그 자체로 또 불행이 되면 안 되니까요. 아마 책을 쓰신 이 최인철 작가님도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행복에는 하나의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 맞는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고 이 책의 말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인 것 같아요. 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추천받는다는 느낌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의 충분한 사유와 내면 성찰을 통해서 각자의 행복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 이 책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최인철 작가님의 굿라이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의 요약을 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제 감상을 말씀드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책에 실려있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실험들을 제가 다 다루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알기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읽으시는 분들도 재미있고 빠르게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각자가 가진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눠봐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찾아올게요.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